사실 이 법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서 네. 제가 좀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족법인의 장점은 딱 그거예요. 뭐냐면은 이 돈을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네.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지분 50%, 자녀 지분 50%인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. 네. 이 자녀는 미성년자라도 상관이 없어요. 그렇죠. 예, 그렇게 설립을 한 다음에 이 그 부모가 이 법인에다가 40억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. 예, 법인에게 빌려주는 거죠. 법인에게 예. 빌려주는 예. 거죠. 법인에게 그 40억을 빌려주는 거죠. 예. 그럼 이것은 자녀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잖아요. 법인에게 빌려주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그 무상으로 돈을 빌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예,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간의 차용과 달리 이 개인과 법인 간의 그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이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. 네. 예, 일단 이렇게 좀 손쉽게 예. 예,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50% 자녀 50%면은 자녀에게 그 빌려주는 효과는 이 40억을 빌려준다고 하면 절반인 20억이 되겠죠. 네. 그럼 이 20억을 과연 그럼 이 법인이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되냐? 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개인과 개인 간에 부모가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무상으로 빌리면은 어쨌든 이 이자만큼 그렇죠. 이득이 있으니까 네. 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물론 이 이제 그 자녀가 속한 법인에 부모가 이제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도 당연히 자녀가 보는 이득이 있겠죠. 경제적으로 보는 이득이. 그렇죠. 하지만 이 이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이라면 네.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. 어, 이 부분이 가장 큰 절세 효과예요. 그러네요. 1억 원 미만이에요. 개인과 개인 간에는 이 돈을 빌렸을 때 연간 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든요.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차용증을 그 무상으로 네. 차용한다면은 2억 1,700만 그렇죠. 원까지만 무상으로 차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하지만 이 개인과 법인 간에는 1억까지는 이 이자 차이가 나더라도 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렇네요.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상으로 20억을 대여를 해주는 효과가 있음에도 아무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. 네. 예, 그래서 이 가족 그 법인이 최근에 이 절세 효과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 가족과 그 가족 법인이 사실 뭐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 세법이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네, 모르면 오히려 당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네, 세문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네. 조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 주제를 좀 이렇게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. 그 마지막 주제는 부동산입니다. 네, 세무조사. 예,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무조건 들어온다. 네. 어떨 때 부동산 관련해서 세무조사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까요?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그 네.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예, 이것을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는데요. 네. 이제 가령 이제 내가 번 소득보다 좀 이제 높은 가격 소득 이상의 그 높은 가격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2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지?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나? 아니면 소득세를 탈세를 했나?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국세청이 너 도대체 무슨 자금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냐 자금 출처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네. 수 있다. 네. 어떻게 했을 때라는 네. 것을 이제 강조해 설명해 주신 거고요. 네. 자, 그럼 좀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네. 세금 기준을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. 예, 그 세금 기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주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, 예. 주택. 그 주택에 이제 대한 세금은 이 몇 주택이냐에 따라 이
주택 수에 따라서 이 세금이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주택자가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, 네.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1주택자나 아니면 뭐 비조정 지역 2주택자까지는 이제 뭐 그냥 3.3%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네. 3주택, 4주택을 이제 취득할 때는 이제 8%, 12% 이렇게 중과가 되는 겁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 이제 중과세가 없어졌어요. 네. 예, 하지만은 이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만 음. 받을 수 있다. 음.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. 종부세도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가족 공제 혜택이 좀 있는 반면에 1세대 다주택자인 분들은 이제 공제 혜택도 좋고 좀 종부세율 자체도 좀 중과세 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가 좀 유리한 거죠. 네. 이런 이제 세금 효과 때문에 유행하게 된 말이 똘똘한 한 채입니다. 그렇죠. 이 똘똘한 한 채가 세금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. 네. 네. 예. 이 10억 그 예를 들자면은 이 30억의 한 채보다 한 채랑 3억짜리 이제 10채랑 똑같잖아요. 30억 보유하는 네. 것은. 하지만 세금이 이제 30억 한 채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이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네. 어떤 조세 형평의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그런 부분들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결과적으로 네. 3억짜리 10개 있는 게 30억 자산가고 네. 30억짜리 주택 하나 갖고 있는 분도 30억 자산가인데 네. 근데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더 많은 과세의 대상이 되니까 이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의 원칙에만 저는 다른 걸 논하기에 앞서 그냥 합리적인 그 조세 원칙인지 네.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 자, 이어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어쨌든 조세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네.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과제가 저출산이고 네. 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됐다든가 뭐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종부세 이 특례 요건을 좀 완화할 전망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이제 혼인을 했을 때 네. 기존에 이제 5년까지 혜택을 주는 것을 네. 10년까지로 연장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. 네.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그 혼인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마련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. 보통 이제 혼인을 하고 나서 같이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지. 보통 혼인 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세제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그 조세 정책은 어떻게 보면 좀 허울뿐이지 않나 좀 네.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혼인을 했을 때 어떤 다른 혜택보다 이 종합소득세 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가령 이제 혼인을 하면은 몇 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를 해준다던가 네. 아니면 세액공제를 좀 많이 해준다던가 음. 그런 이제 이제 조세 효과가 훨씬 더 혼인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에 네. 그 혼인을 하면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300만 원을 이제 해주겠다는 그런 네.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자, 이렇게 저출산 대책의 관점에서 조세 정책의 변화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명확히 들여다보시길 바라고요. 그것에 맞게 좀 대응하시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1주택자입니다. 네. 1주택자인데 네.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오피스텔 세금 이런 뭐 1주택자의 경우 이 아파트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세금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모르고 당하는 사례들이 좀 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1주택자들이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네.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 분양권하고 오피스텔이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딱 좋아요, 사실은. 네. 왜냐하면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. 네.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주택은 아닌데 세법에서는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됩니다.
네.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거예요. 예.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한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소유를 하고 있다면은 이 분양권 때문에 내가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조심해야 돼요. 우리가 보통 취득세는 그 이제 잔금을 치거나 뭐 아파트가 완공이 되거나 그때 이제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의 기준이 아파트 완공 시기가 아니라 네. 분양권 계약 시기예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을 계약을 할 때 내가 다주택자였어요. 네. 내가 한 3주택자였어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그 분양권 아파트 완공하기 전에 이 3주택을 모두 다 처분을 했습니다. 네. 그럼 난 이제 주택이 없죠. 네. 그래서 아파트를 완공하고 나서 취득세를 내러 갔더니 취득세를 12% 내라는 거예요. 왜 12%냐? 나는 지금 현재 무주택인데. 네. 하지만 이제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이 주택 수를 이 완공 시점이 아니라 이 계약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걸 일반 납세자가 어떻게 알겠어요? 네. 예,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억울하게 취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오피스텔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네. 사실 저는 이제 분양권보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 오피스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왜 이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냐면은 예. 이 오피스텔이 약간 박쥐 같은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네. 오피스텔로 일반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면은 주택이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에 포함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. 그렇겠네요. 그래서 이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팔았는데 못 받고 이 수억의 양도세를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거예요. 내가 이제 이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도 이제 월세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주고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일반 사무실로 임대하는 것처럼 네. 네. 그렇게 이 오피스텔을 이제 그런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. 그렇겠죠.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. 왜냐하면 본인은 부가세도 내고 다 어쨌든 일반 사무실처럼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. 그렇죠. 하지만 나중에 이 그 납세자가 이 본인의 이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팔았을 때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그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최근에는 거의 이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양도세가 이 비과세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양도세가 수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. 그렇겠네요.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국세청이 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사람이 먹고 자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법은 실질 과세거든요. 이 겉으로 우리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꾸며놔도 실제로 사람이 먹고 자고 살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네.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오피스텔 때문에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돼서 기존에 내 아파트 같은 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고 수억 원 추징되는 겁니다. 그러네요. 그럼 사람들이 또 이 질문을 해요. 아니 그러면 국세청에서 실제 그 내 오피스텔 가서 뭐 방문해서 조사를 하냐, 뭐 아니면 CCTV 틀어볼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 그 오피스텔 안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네. 국세청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. 네. 하지만은 굉장히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수도나 그 가스 요금 보면 알아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랑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 수도비랑 가스 요금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수도 가스 요금만으로도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내가 1세대 1주택 이것을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본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다. 그러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네.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. 역시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모르면 그렇죠. 진짜 당하고 살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. 맞습니다. 뭐 이걸 알아서 더 부자 되자라는 관점보다 몰라서 당하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은
잘 전달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네. 합니다. 마지막 질문 네. 드리겠습니다. 종부세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. 네. 일단 종부세를 도입한 배경이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켜 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사실 이 목적 달성은 안 된 거예요. 지금 네. 평가를 해 본다면. 그런데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징벌적 과세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네네. 그냥 서민 중산층까지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징벌적 과세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중과세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이런 관점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중복되지 않느냐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운데 세무사님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네. 종부세 문제가 있는지 네.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